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경제개발과 금융의 심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금융제도가 발전함과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금융부문에서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급격한 전환은 설명이 요구되는데 그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내적 요인은 다시 두 가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이 갖는 문제점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970년대에는 정부의 빅푸시 전략에 입각하여 다양한 중화공업의 건설 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재 성장력을 능가하는 총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물가, 임금 등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정부 내에서 경제 안정을 중시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관료들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가져오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 금리보다 낮게 대출 금리를 규제한 결과 제도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것을 지시하여 일반은행은 경직화되었고 차입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선진국 경제에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것이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1980년대 초부터 금융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은행이 민영화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내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은행을 다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것은 197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자유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은행 역시 효율적 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972년 5월에 한국상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4개의 시중은행은 1981년 7월 한일은행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가령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은 1982년 9월에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조흥은행은 1983년 3월에 민영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완료되었는데 정부의 금융 자유화 조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1981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은행은 5개의 시중은행과 10개의 지방은행으로 구성되었는데 1982년에 신한은행의 설립을 허가했고 1983년에는 한미은행을 그리고 1989년에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 부산의 동남은행, 대구의 대동은행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총 15개의 시중은행이 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둘째, 은행 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은행 임원 인사, 점포 설치, 자금 운용 등 은행 내부 경영 사항 전반에 대해 정부 지시와 통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갔습니다. 우선 1982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 경영과 운영에 관한 은행감독원장의 포괄적 지시 명령권을 삭제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사항을 축소하여 은행의 자율 및 책임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982년 12월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금융기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선임에 대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였고, 1984년 7월에는 공정거래법에 금융업을 포함하여 은행 간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금융단 협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1980년대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였습니다. 가령 1982년에서 1990년 사이에 12개의 투자금융회사, 6개의 투자신탁회사, 23개의 생명보험회사 등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이들의 업무 영역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예금통화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았던 일반은행과 달리 비교적 자율적으로 경영되었고, 시장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로이 출시할 수 있었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으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셋째,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들로 하여금 타인 자본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금리 규제는 은행의 예대 마진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은행의 무사안일한 경영 형태를 조장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예금금리로 인해 정부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예금 유치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규제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금융부문에서 개방화와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은행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금리 자유화는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금리 자유화는 1991년 8월에 4단계 금리 자유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금리 자유화는 여신금리와 장기금리를 우선으로 자유화하고 점차 수신금리와 단기금리로 확대해 갔습니다. 3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가 마무리되는 1995년 7월에 금리 자유화 실적을 보면 수신금리는 55% 정도가 자유화되었고 여신금리는 90%에 이르렀지만 4단계가 마무리되는 1997년 7월에는 여수신금리가 전체적으로 자유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어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모순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기존의 관행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일반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실제 모든 은행이 민영화되었지만
은행 경영을 책임질 대주주가 없어 은행 경영진 선임에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시중은행을 민영화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업 집단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1982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8%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1994년에 이 비율은 4% 이내로 제한되었는데 이 결과 은행은 민영화되었지만 은행 경영을 책임질 대주주가 없어 은행 경영진 선임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정책금융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에는 해운산업, 해외 건설산업 등 장기 침체에 빠진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정부는 일반 은행을 통해 정책 자금을 배분하였고 이를 통해 떠안게 된 일반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자유화가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은행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계속 전개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요약 한국의 사례로 본 금융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에서 강의한 내용을 후발극에서 근대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 간접 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과 발전, 경제개발과 금융의 심화라는 주제로 요약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좌에서 다루지 않았던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이 강좌가 한국의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